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6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1번 문제를 풀으려면 우리 재무제표의 종류는 5가지. 우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추서 이렇게 5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5가지가 있고 우리는 특징 중에 외워야 할 것은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준다. 나머지는 모두 다 일정 기간이더라. 그리고 현금흐름표 하나만 현금주의로 작성이 되고 나머지는 다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이 정도의 특징만 알고 계셔도 우리 1번 문제 푸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자, 1번 보기 보시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맞죠? 2번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 여기서 틀렸네요. 그쵸?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3번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에 대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증자, 감자, 잉여금 처분 이런 내용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문제 푸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자, 볼게요. 먼저 다음 중 단기매매증권 취득 시 발생한 비용을 취득원가에 가산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단기매매증권만 우리 900번대에 있는 뭘로 써야 돼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켰다.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는 수수료 비용이 생겼어야 되는데 안 생겼으니까 비용이 과소계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취득원가에 포함을 해버렸기 때문에 단기매매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은 과대계상이 돼요. 자산은 과대계상이 된다. 그러면 비용이 과소계상되었다라는 얘기는 우리 회사의 이익은 과대계상되었다라는 얘기랑 같고 이익이 과대계상됐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의 자본도 과대계상되었다. 이런 표현하고 같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돼요. 이익이 과대계상되게 됩니다. 자산도 과대계상이 될 거고 부채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부채는 상관이 없고 자본도 과대계상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은 일단 부채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2번 보기를 일단 빼고 나면 자산의 과소, 자본의 과소 같은 말이죠. 같은 표현. 그러니까 자산 내 건데 줄었다. 자본 진짜 내 건데 줄었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과대, 이익이 커지면 내게 늘었다. 이렇게 개념으로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공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회계는 2023년 1월 1일 1,000만원의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2024년 6월 30일에 400만원에 처분하였다. 해당 기계장치에 처분 시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내용요소 5년, 잔존가치는 잔존가액 100만원, 정액법의 조건으로 6월까지 감가상각 완료되었다고 가정한다. 그랬는데 유형자산은 처분을 하게 되면 일단 우리는 대변에 내 유형자산 예를 들어서 지금은 기계장치면 기계장치가 나가겠죠. 그리고 차변에 무조건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처분가대로 돈을 받아야 해요. 처분가대로 돈을 받아야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생겼으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마이너스가 생겼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기게 돼요. 맞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여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씩 써볼게요. 그럼 유형자산은 무조건 취득원가로 나가게 됩니다. 1,000만원이 나가게 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잠시만요. 400만원에 처분했다 그랬으니까 돈은 400만원이 들어오게 돼요. 맞죠?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그랬으니까 내용연수는 5년. 그러면 내용연수 5분의 취득원가는 1,0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100만 원. 그러면 우리는 1년에 180만 원. 그런데 우리는 2023년은 1년을 다 썼지만 2024년은 절반만 썼죠. 그러니까 23년도 거 180에 24년도 거 90만 원만. 이렇게 둘을 더한 금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270만 원만큼. 270만 원만큼. 그러면 우리는 손실이 330만 원만큼의 손실이 생겼겠네요. 그렇죠? 위험자산 처분 손실은 330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1년 6개월. 아시겠죠? 1년 6개월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12월 31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잔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당좌예금 두 개만 더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70만 원. 그럼 1번이 일단 정답이 돼버렸네요. 그 다음에 단기금융상품은 정기예금 하나만 단기금융상품이에요. 150만 원. 선일자 수표는 어음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선일자 수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라고 처리를 해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그냥 외상매입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70만 원, 그 다음에 단기금융상품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대손충당금은 유형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우리 5번에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은 대표적인 차감적 평가 계정이에요. 차감적 평가 계정.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는 말은 우리 자산에서 마이너스 해주는, 자산에서 마이너스 해주는 계정을 얘기하고, 이런 대손충당금은 뭐에서 빼요?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에서 빼주셔야 되겠죠, 그쵸? 네, 외상매출금 혹은 받으러움. 매출 채권에 대한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형자산에서 빼는 게 아니라 당좌자산의 마이너스 계정이 돼요. 유형자산은 건물, 토지, 비품 이런 거니까. 그럼 그런 차감적 평가 계정에 해당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 이 감가상각 누계액도 차감적 평가 계정이고 얘가 바로 유형자산에 대한 유형자산에서 차감해주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은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그랬는데 문제 6번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자본의 분류를 먼저 한번 조금 해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이 단원을 조금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세무 2급으로 올라가도 세무 1급으로 올라가도 이 자본 단어는 조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자본을 5가지로 우리는 자본금 그리고 자본잉여금 그리고 자본조정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리고 이익잉여금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일단 분류는 당연한 거고 우리가 증자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 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주식을 발행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주식을 발행한다. 이런 개념인데 이런 증자에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첫 번째 하나는 유상증자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무상증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고 유상증자는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본금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유상증자는 결론으로 우리 회사의 자본이 증가를 하게 돼요. 자본은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이 전체. 어쨌든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니까 우리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무상증자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 무상증자는 주식배당을 무상증자라고 해요. 주식배당. 그러면 배당이다라는 표현은 배당은 우리 회사에 이익이 생기면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걸 얘기해요. 그럼 이익의 일부를 떼서 나눠주니까 이익의 일부에 해당하는 잉여금은 줄어들어요. 잉여금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배당을 해서 우리는 주식을 다시 발행을 해줬기 때문에 자본금은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럼 얘는 줄고 얘는 늘었기 때문에 전체 자본이 불변이에요. 무상증자는 자본이 뭐다? 불변이다. 그래서 이 정도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단기순 이익이 생기면 잉여금이 증가를 해요. 이익잉여금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전체 자본이 늘어나게 되고요.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현금 배당만 하면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으니까 전체 자본이 줄어들게 되고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주식 배당은 어떻게 된다고요? 잉여금은 줄고 자본금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전체 자본이 불변이더라.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돈이 들어오고 자본금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자본은 증가를 하게 되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7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탁 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맞죠?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을 하고요. 배당금은 무조건 결의일이에요. 그래서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 이때를 우리는 결의일이라고 얘기를 한다. 결의일. 네, 결의일. 그 다음에 대가가 분할되어 수취되는 할부 판매의 경우 대가를 나누어 받을 때마다 수익을 인식한다. 3번이 정답이 돼요. 문제 7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법 이 둘이 장기 할부 판매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장기 할부 판매가.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를 우리는 기업회계 기준상에서는 재화를 인도했을 때 돈하고 상관없어요. 인도했을 때 무조건 매출. 근데 부가세법에서는 얘를 각 부문의 대가를 받기로 할 때, 그러니까 돈을 받았을 때 수익을 인식을 하게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둘이 기업회계 기준하고 부가세법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 부가세법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이 둘이 무조건 수익 인식 시점은 서로 다르다. 그래서 문제 꼭대기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이렇게 나오는지 부가세법상 이렇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답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이니까 돈하고 상관없이 재화를 인도했을 때 바로 수익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설치 수수료 수익은 재화가 판매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설치의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설치가 오래 걸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진행률에 따라서 서비스이기 때문에 용역은 무조건 진행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8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업이 생산 과정에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네. 취득원가에 매입 부대 비용을 포함해야죠. 2번 정답이죠. 그렇죠? 네. 그냥 무조건 공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한다. 누구만 빼고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처리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기말평가 방법에 따라 재고자산의 금액, 선입선출법이냐 후입선출법이냐에 따라서 기말재고액이 서로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입 시 발생한 관세는 취득원가에, 이것도 마찬가지 매입 시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문제 9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 노무, 경비로 구분할 수 있다. 특정 제품에 대한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원가 행태에 따라 우리는 고정비, 변동비로 구분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정답은 4번. 기회비용은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원가이며 그랬는데 우리 9번에 이미 발생한 원가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매몰원가라고 합니다. 매몰원가. 매몰원가. 그 다음에 기회비용은 넘버 2. 이렇게 설명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안건을 제시를 했을 때 차선책에 해당하는 거. 우리는 항상 제일 좋은 걸 선택하니까 우리가 나머지들 포기해야 할 대안들 중에서 효익이 가장 큰 것을 우리는 기회원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10번. 부문별 원가 계산에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 중 배분 순서에 따라서 제조간접비의 배분액이 달라지는 방법은 단계 배분법이죠.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조부문비 배분에서 배분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관계를 완전 무시하는 방법이고 단계 배분법은 우선순위, 순서에 의해서 배분 순서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상호 배분법은 완전 고려한 방식이다. 그렇게 해서 이 3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제조원가 명세서는 말 그대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500번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자 비용 기부금 얘네들은 영업의 비용이죠. 그렇죠? 영업의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에서 표시가 될 거고 단기 총제조원가 3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고요. 매출원가도 손익계산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품 제조원가에서는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만 산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서 산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법에 의한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우리 12번은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봤는데 완성품 환산량을 평균법이라고 그랬으니까 평균법은 무조건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 수량에다가 플러스 기말 수량을 더해 주시면 돼요. 기말 수량을. 그런데 문제상에서 가공원가라고 그랬으니까 가공원가는 따로 필요 없어요. 가공원가는 무조건 기말을 퍼센트를 따져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완성품 수량 4만 개 플러스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 3만 개인데 60%니까 18,000개. 그러면 58,000개가 정답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완성품 환산량 나오는 거 이거 제가 저희 유튜브에 우리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것만 따로 뽑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1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의 영리 목적 여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리 비영리 상관없이 공급하면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되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에 아니요. 영세율 사업자는 특징이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해요. 우리 여기서 지금 13번이죠. 여기다 갈까요? 13번. 우리 13번은 우리가 영세율 적용 사업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가 있어요. 영세율 적용 사업자, 면세 사업자. 이렇게인데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매출이 영세고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매입세 공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고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입, 매출 모두 부가세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매입은 부가세가 붙은 물건을 사더라도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고 매출은 당연히 부가세가 없어요. 면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간이가세자도 납세 의무자 맞습니다. 근데 간혹 내야 할 세금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야 납부세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도 무조건 부가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세를 내고 수입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고요.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 사업자의 주소지, 그러니까 따로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주소지를 우리가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따로 제품 포장만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다. 이거는 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포장만 한다든지 이런 곳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다 그러면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우리가 사업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권리만 대여하는 경우 대여,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15번. 부가세법상 법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언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는가 그랬는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는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볼게요. 전자든 종이든 세금계산서의 발급,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우리가 최대 언제까지? 원래는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거예요. 공급 시기.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 시기,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대 늦게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시면 됩니다. 발급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자로 발행을 했다.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똑같이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의무가 있어요. 전송. 국세청에 전송. 홈택스에서 발급을 하게 되면 홈택스가 국세청이니까 전송할 필요가 없는 거고, 홈택스 아닌 우리 K랩이라든지 더존이라든지 이런 회계 프로그램에서 발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세청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세청으로 전송을 해주셔야 되고, 무조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지연 전송 혹은 미전송 가산세를 내게 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회차는 조금 이론상의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왔고 실수들을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 이제 7번 같은 경우도 조금 정확하게, 뭐 10번은 그냥 우리가 주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같은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회계 1급을 하시는 동안에는. 그래도 얘가 기초적인 틀이 잡히셔야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조금 쉬운 문제는 조금 많이 쉬웠고 어려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복습들 철저히 해주시고요. 철저히 해주시고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